자, 오늘 일단 지표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자, 일단 오늘 그 통화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은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국 위안화 흐름부터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또 안유아 교수님 이제 오신다고 하셨는데, 또 자세한 또 중국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 뭔가 좀 위기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위안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크게 폭락을 하고 환율이 급등을 하면 야,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도 그러한 관점으로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새벽에 위안화는 약세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조금 유출되는 그런 모습이 중국에서는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고점을 쭉 연결한 이 부분을 오늘 새벽에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주가 지수면 좋은 그림이죠. 근데 위안화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74 75 정도 위안에 있던 게 오늘 새벽에 6.78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안화의 상대적인 약세의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장중에 또 위안화의 방향성을 봐야 되고, 우리나라 원화에도 오늘 영향을 줄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이제 그 지난주 FMC 회의 이후로 계속해서 급등하는,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암호화폐,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세들도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24,500 정도에서 23,000대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위험자산 쪽에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게 하는, 그동안 상승세에서 약간 숨고르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 암호화폐 시세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오늘 새벽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는 ISM 제조업 PMI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이제 PMI 지수인데, 이게 이제 2020년 6월달 이후로 가장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53 정도 수준이었고, 이번에 52.8, 53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그래서 2020년 6월 이래로 가장 약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낮아지는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새벽에 이제 조금 시장에 영향을 좀 숨고르게 하는데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목별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한 10개 정도 되나요? 근데 이거를 다 조목조목 우리가 뜯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볼 때 신규로 주문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신규로 주문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기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발주를 주문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리고 재고가 얼마나 이제 줄어들고 재고가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들 두 가지 항목 정도만 가볍게 보시더라도 조금 도움 되니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뉴 오더 신규 주문 쪽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지난 6월달 이 49.2였고요. 48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그래서 신규 주문은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은 감소했는데 이 인벤토리라는 것은 이제 재고를 나타내는 건데요. 56에서 57.3으로 재고는 이렇게 증가해버리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은 그림이잖아요. 네. 주문은 줄어드는데 재고는 증가하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조업 지수 경기에 좀 부정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한 요 두 가지 항목 정도만 가볍게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숨고르게 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고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원유에 대한,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었고, 지난 주말에 제가 중국의 이제 경기 제조업 PMI도 안 좋다라고 월요일날 말씀드렸었죠, 어제. 50 아래로. 네, 50 아래로.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이 원유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 98 정도 수준에 있었던 원유가 오늘 94까지
오래간만에 다시 또 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 일주일 동안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는데, 이러면 이제 에너지 업종 그리고 유가에 약간 연동을 받는, 어제 우리 조선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조선주들이 오늘 또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업종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미국의 이제 채권 국채 금리 쪽 흐름인데, FMC 회의 이후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2년물 금리는 오늘 새벽에도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9%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2년물 금리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자, 2년물 금리는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뭔가 조금 차트가 다르거든요. 네. 이렇게 한 단계 축 내려온 거 보이시죠? 10년물 금리는 우리가 경기에 대한 기대치까지 반영이 되는 금리다, 장기 금리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 제조업 지수 안 좋아지고 ISM 뭐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지표도 안 좋고 하니까 10년물 금리는 한 단계 더 내려와서 2.6%가 깨졌습니다. 2.5%대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10년물은 최근에 계속 하향, 안정화,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년물은 그대로 있는데 10년물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진 그런 그림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30bp까지 이제는 원래는 한 20bp 정도 수준에서 장단기 금리가 유지가 됐었는데, 오늘은 한 30bp까지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더욱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러고 나면은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네. 큰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게 이제까지의 속설이었고 네, 다 네, 맞아 떨어졌잖아요. 왔던 경우가 있죠. 네. 1년 후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 물을 드세요? 지금 걱정이 된다는데. 속이 타가지고 1년 후에까지 제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1년 후를 제가 지금 여기서 걱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1년을 네. 지금은 내일만 걱정한다. 이번 주만 일단 보고, 아니 조금 크게 봤을 때 한 8월 달 정도까지. 네. 야, 우리 너무 근시안적인. 야, 이거 시력도 근시인데. 맞아요. 이게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고 먼 거는 잘 보이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가까운 것만 일단은 좀 보도록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 스프레드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지 조금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유로화는 이제 위안화는 약세 움직임을 좀 나타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유로화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유로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더욱더 상관관계가 최근에 강하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나타나면 나쁘지 않은 그림인데, 오늘 새벽에 다행히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쭉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죠. 그래서 유로화는 달러 대비해서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는 부분은 그래도 좀 위안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독일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러면 못 살 것 같거든요. 저는 샤워를 해야 되는데. 찬물에 하십니까? 저요? 아니, 저도 미지근한 물에 하지 찬물에는 못. 네, 저는 미지근한 것보다도 조금 더 따뜻한? 뜨뜻미지근한 정도, 뜨거운 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그래야 뭔가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독일은 웬만하면 온수는 좀 끊어라 라고 이제 특히나 이제 공통으로 같이 쓰는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뭐 이런 쪽은 온도 자체를 이제 과거에는 한 20도 정도 수영장을 유지했다면 18도, 17도로 유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도 공공기관 기준으로 저녁이 되면 그냥 조명 자체를 다 꺼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아름다움 때문에 미관을 위해서 조명을 켜고 저렇게 유지를 했다면, 지금은 에너지 부담 때문에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가스를 지금 겨울을 앞두고 가스를 끊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독일에서는 미리 좀 약간씩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이 정말 춥거든요, 겨울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저거 안 하면.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유로화가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에 따라서 약세가 나타날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는 어쨌든 유로화는 좀 강세 흐름이 나왔고요. 달러는 유로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래간만에 달러가 인덱스 기준으로 105 수준 정도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105.38. 아, 요거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죠. 그러네요. 네,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달러 인덱스가 105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다행히 좀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원화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는 우리나라 원화가 위로 이제 살짝 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하루에 큰 폭으로 떨어져서 그럴까요? 이틀 연속으로 양봉이 좀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는데 볼린저 밴드 중간을 터치를 하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1304원 정도에서 어제는 우리나라 3시 30분에 우리 원달러 환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원 초반에서 지금 아마 오늘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위로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을 들 수 있겠죠. 그죠? 매월 1일이면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네. 어제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7월달 무역 수지가 또다시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수입을 통해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나가는 돈이 더 크면 우리 가게도 적자가 나는 것처럼 나라의 경제 수출입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달러는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그림이 어제 이 영향을 좀 받았다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14년 만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죠. 수출로 먹고 사는데 넉 달 연속 적자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특징은 여기에 딱 나타나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 적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조금 전에 우리 조명을 다 끄고 또 온수를 끄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어떤 나라다?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 또 환율 또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하나로 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가격이 그나마 이제 하락을 해서 다행인데 어쨌든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한 단계 레벨이 이제 높은 수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원가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으로 전가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그래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제대로 가격 전가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팍팍팍 전가를 하면 수입하는 가격이 높아져도 수출하는 가격이 더 높게 불러서 전가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적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 정도로 최근의 동향은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정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살짝 하락하는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1307원 정도로 살짝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출발하는 그림은 일단 1305원 뭐 전후에서 살짝 어제 정규장 마감보다는 살짝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글로벌 매크로 통화가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한번 가져온 건데 호주 달러와 미국 달러를 비교한 겁니다. 호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고, 그렇죠. 예, 이 신흥국 이머징을 또 대표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이머징으로 들어가요? 네, 호주가 이머징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통화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또 자산 배분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가지고 왔는데. 호주의 그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그림이 나타난 것은 여기 보시면 7월 초부터 해서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죠. 이 차트가 우상향하면 앞에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호주 달러가 미국 통화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이렇게 7월 초부터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도 좋아지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외국인 자금도 아시아 증시,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호주 달러도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그림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직 8월 달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뭐 안 좋게 비관적으로 이제 막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씩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그러면 하이힐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4.77이었고요. 오늘은 소폭 6bp, 네, 살짝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5% 아래로 떨어져서 그 아래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이힐드가 오늘 하루 튄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고점과 고점을 쭉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타나거나 5%를 넘어서면 다시 좀 경계 모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오늘 이틀 연속 하락을 했다가 하루 정도 올라간 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이 내일 흐름 정도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3주 연속으로 주간 단위로 하이힐드가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찐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주 연속으로 주간 단위로도 또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아직은 좀 편안하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스닥 오늘 새벽 보니까 빅스 지수, 공포 지수는 한 네. 7% 정도 네, 좀 튀었습니다. 급등했던데.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확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뭐 빅스는 사실 뭐 주식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동성이 워낙 큰 지표라 가지고요. 네, 그거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규모가 큰 채권 시장이 알려주는 탄광석의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래. 탄광석의 시나리오. 아, 이거 카나리 시나리오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소설 쓰지 말고 네, 탄광석의 카나리아가 주는 지표를 우리는 참고하는 걸로 하시죠. 네. 네. 참고로 저는 이 공포 지수를 좋아한다는 거. 하이힐드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새벽에 미국 시장의 그 심리 지표는 어제는 40 한 2, 3이었고요. 오늘은 살짝 뭐 왼쪽으로 위축되는 정도였지 뭐 그렇게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출발할 때 이렇게 낮게 출발한 이유가 있는데요. 카시카리라는 이제 연은 총재 분이 이름도 어렵죠. 카시카리 연은 총재. 아니 이게 네. 카시카리가 이거 잘못 들으면 시카리 뭐 이렇게 네, 무서운데 조금, 좀. 네, 총재 전환 되게 좀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 같아. 이름 자체가. 네, 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신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를 우리는 이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하지만 인플레를 낮추는데 더욱더 집중을 하고 헌신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장 시작 전에 그 코멘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뭐 긴축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7월보다 변동성 자체는 좀 줄어들 거다. 다만 연준 위원들 하나하나 코멘트에 따라서 약간씩 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딱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시카리 이제 연은 총재 코멘트에 따라서 오늘 나스닥이 출발할 때 약간 약세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장중에 플러스 반전도 하긴 했습니다. 플러스 반전도 했고 뭐 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그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사실 지난주까지. 그래서 뭐 최근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송그러기 정도로 저는 보셔도 차익 실현 했다 뭐 이런 살짝,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뉴스 코멘트. 네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근데 이거 정강 후약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죠. 정강후약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게 그치. 시가보다는 종가가 살짝 높거든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제가 일본 캔들 가져온 거 있으니까 양봉입니다. 끝은 양봉이었기 때문에 뭐 전략보다는 후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보합 정도에서 하루 종일 등락을 좀 보였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보시면 시가보다는 종가가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양봉이었고요. 사실 금요일보다 고가는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더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따라서 저는 숨고르기 정도 하는 그러한 그림 정도가 오늘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출발하는 주봉 MACD 오실레이터의 흐름인데
2주 연속 양봉 이후에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3주 연속으로 일단 양봉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추세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는 일단 주 초반에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큰 폭의 하락만 없다면 3주 연속으로 나스닥의 추세는 좋아지는 에너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주 초반에 일단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미국의 업종판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에는 푸른색 초록색 잔디밭을 많이 봤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 어두침침한 뭐 전반적으로 그러한 약세의 흐름이 많이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유가가 오늘 하락을 조금 큰 폭으로 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에너지 섹터가 엑슨모빌, 쉐브론을 중심으로 2%대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보합권 등락을 보였고요. 자, 이 와중에서도 그래도 초록색 불이 보이는 곳이 있으니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나마 반도체 섹터가 그나마 초록색이 좀 많이 보이는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1.5% 정도 상승을 보였고, 인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인텔도 1.8% 정도 상승, 퀄컴도 1.6%. 전반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온 세미컨덕터 정도 제외라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미국은 반도체 섹터 강했는데 우리는 약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좋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금 힘을 내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는 해보는데 시가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방어를 해줄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고정가래 가격이 최근에 이제 좀 떨어지면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조금 좀 에너지가 좀 약해지는 그런 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방을 좀 해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좀 시가에 또 출발하는 흐름 좀 조금 이따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우리나라 시장 끝난 흐름들 한번 보시면 외국인 수급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가 어제도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뭐 한 500억 이상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쭉 다 되감는 모습으로 1,300억 정도 매수로 마감이 되어서 뭐 관망만 해줘도 좀 괜찮은데 어제 1,300억 매수 괜찮은 그림이었고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어제 드라마틱한 그림이 나왔는데 500억, 장 초반부터 매도해서 500억 정도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11시부터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도 240억 정도, 250억 가깝게 매수하는 그런 그림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래간만에 사모펀드가 142억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최근에 뭐 성일할 때 상장 때부터 매도로 계속 대응을 했었는데 사모펀드가 142억 매수로 돌아선 이 부분도 긍정적인 흐름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고, 그래서 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어제 상승률이 괜찮게 마무리가 되었죠. 자,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고 순매수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어디를 사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 순매수 금액 상위는 삼성 SDI에 대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중에서는 보수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좀 유명을 하고 상대적으로 캐파도 조금 적은 편인데, 최근에는 좀 해외 이제 완성차 업체들하고 제휴도 하고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증설 이야기도 하면서 좀 외국인들은 좀 세계 업체들 대비해서 좀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면 삼성전자를 샀고요. 340억 정도. 그 다음에 여전히 태양광 쪽에 있는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어제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이렇게 조선주에서는 한 두 종목 정도를 좀 관심 있게 편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네. 지금 좀 관심이 가는 게 SKI 테크놀로지 지금 주주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네네. 지금 계속 횡보 중인데 어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시작이 됐다는 거. 네. SKI 테크는 이제 대량 매수가 20만 주 가까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좀 가격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짝 생기는데. 네, SK 하이테크는 이제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뭐 낙폭 최근에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우리 증시가 많이 6월 달에 코스피 14%, 코스닥 17% 정도 빠지면서 그 6월 달 빠지고 7월 달에 그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이제 그렇게 하락 대비해서 반등할 때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일단은 먼저 타켓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SK 하이테크놀로지는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참 재미를 못 본 그런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게 분리막 쪽을 하고 있는데, 이 분리막 쪽을 제가 이제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이제 창신 뭐 신소재인가 뭐 그런 이 기업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분리막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술력 자체가 우리나라 분리막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근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이 분리막 쪽에서는 업황 자체가 참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관심 여러분들이 영업이익률 자체 마진이 좋아지는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진이 좀 좋아지면 그나마 이게 경쟁력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매출은 고만고만하게 찍히거나 아니면 매출은 조금 증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증가율이 크지 않고 마진도 회복되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경쟁 강도가 치열하고 중국과의 싸움에서 참 버거워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만 기대하지 이게 주도주로서 역할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SK 하이테크는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주도 일부 외국인들이 편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1,300을 샀는데 판 종목도 있습니다. 자, 판 종목 중에 네이버를 팔았는데 제가 조금 씁쓸하네요. 어제 8월 달에 이제 틈새로 우리가 한번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오늘도 미국의 금리가 2.5%대로 10년물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오를 때 핍박을 받았던 이러한 인터넷 관련주한테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외국인들은 제 생각을 아직 전달을 못 저기 이런 단어가 생각나네요. 네네. 터무니없습니까? 민반꿀. 그게 근데 나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어. 무슨 성가다 뭐 반대로 하면 꿀 딴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대표님이 저한테 그 표현을 써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러한 부분을 다른 분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그치. 인지도가 엄청 세신 분들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그 정도로 제가 유튜브 시장에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알았어요. 표현을 그러면 써주셨어요. 우리가 모두 노력해서 민방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보죠. 네네. 자, 이게 저는 외국인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그림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네. 아무튼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어제 가장 많은 금액을 팔았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방산주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G 넥스원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아직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종목들은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 있죠? 최근에 주가 한국항공우주 요 세 개 종목들이 연환상 기준으로 보면 퍼가 한 20배 이상 되거든요. 근데 아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스원은 10배 미만 전후 정도 되기 네. 때문에 현대로템은 아마 단기적으로 주가 많이 오른 부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OCI도 최근에 주가 오르면서 조금 이렇게 매도가 좀 나왔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어제 오래간만에 한 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쪽으로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LNF 쪽으로 한 600억 정도. 그러면 시장에서 200억 샀는데 이 두 종목을 600억 샀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하게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풍력 쪽도 하고 있고요. 하부 구조물. 상강 MNT는 조선 쪽도 하고 있는, 옛날부터 조선 쪽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하부 그 조선사들한테 이제 하청을 받아서 대신 이제 좀 위탁 생산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강 MNT는 조선과 풍력이 엮여 있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9만 원대에서 그래도 잘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폐배터리 관련된 테마가 어느 정도 살짝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는 노출되고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어제 시장의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들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하나증권에서 로봇 관련해서 인덱스 리포트가 어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오면서 어제 뭐 SPG, 휴림로버, 유일로보틱스 보시면 외국인들이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담은 모습이고 시장에서 어제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그 부분 특징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동안 매도가 나온 쪽도 있는데 실적 발표를 했던 이 심택이 어제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가는 높게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HLB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차익 실현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다수가 조금 눈에 띄고 그다음에 IT 장비주들이 일부 눈에 보인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금액별로 매매한 종목들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시가총액을 감안한 순매수 금액입니다. 그 표현을 저는 매수 강도라는 표현을 써드리고 있고 매수 강도 기준으로 보는 것을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업종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잡히고 있는 첫 번째가 역시 조선업종이네요. 조선업종. 네, 조선업종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감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빅사이클 지난번에도 제가 조선에 대해서는 저는 큰 그림으로 아마 내년도에 좀 큰 파동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그 부분의 생각에 대해서는 좀 흔들리는 부분은 없는데 한 번씩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는 조금 마음이 요동치긴 하는데 그걸 흔들린다고 하는 그거 흔들리는 거 맞나요? 그거 흔들리는 거군요. 네. 네. 그럼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항상 간사한 거죠.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올라오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맞구나. 예, 확신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하루였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선 섹터 정도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어떤 종목을 샀는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공통적으로 산 업종은 화학업종을 공통적으로 좀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 제품, 기타 자본재 방산 쪽이죠. 이 네 업종이 동시에 기관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업종이다. 정도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종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제가 펀더멘탈로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를 우리 가족분들한테 그래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감으로 조선주들 좋아질 거야 뭐 이것보다는 실제 실적이 좋아질 건지에 대한 추정치의 변화율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26개 업종으로 우리나라의 증시를 분해를 한 거거든요. 26개 업종으로 FN 가이드에서 분해를 한 거고 일주일 전 대비해서 이번 주가 업종별로 EPS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12개월 포워드 EPS가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가장 왼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바꿔서 표현을 해놨는데요. 조선업종의 주당 순이익의 이 12개월 선행 EPS 추정치가 지난주 대비해서 무려 52%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즉, 지난주 EPS가 100원이었다면 네. 이번 주에 150원이 됐다는 거죠. 50%가 좋아졌다는 거죠. 추정치가. 그래서 26개 업종 중에서 가장 EPS 상향 조정이 일주일 단위로 가장 높게 된 것이 조선업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차트가 좋아서 지금 좋아진 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뭔가 조선업종이 이번에 실적 추정 2분기 실적 다 적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방향으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조선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좋아졌고 그다음 뭐 실적 추정치 좋아진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면 좋겠네요. 호텔 레저 서비스 업종이 10%대, 이거는,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업종인데, 좋아지는 그림으로 일단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한 9%, 보험업종 3%, IT 하드웨어 3%, 이렇게 에너지 자동차, 요 정도 순서대로, 업종별 EPS 추정치가 지난주 대비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업종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종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마이너스 2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그러니까 반디 업종이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실적 추정치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여전히 안 좋아지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이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도 애널리스트들이 더욱더 조금 조정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시클리컬 쪽에서는 운송과 철강 여기까지가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4개 업종이 실적 추정치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따가 이제 조선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종목들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기관매 수강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이스페타시스 네. 오랜만에 사는 것 같은. 이 스페타시스를 시총 대비해서 0.8% 정도 들어왔는데 이 신호탄은 저는 심택이 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심택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고 잘 컨센서스 대비해서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잘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6%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아쉽게도 시가 대비해서 밀리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심택이 저렇게 기판이 잘 나오니까 나머지 발표를 안 한 회사들이 있죠.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기판 관련주들이 다 이번 주 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할 건데 그 기대치가 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먼저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뭐 그 정도 예상치 정도 수준에 나오거나 아니면 크게 많이 잘 나오지 않으면 실적 발표했을 때가 오히려 약간 또 고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실적 기대한 것보다 얼마나 잘 나올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심택 이후 이스페타시스와 대덕전자도 어제 주가 움직임 보시면 가장 오른쪽 보시면 기관들이 대덕전자도 시총의 0.2%를 샀죠. 그래서 이 두 종목들은 실적 발표 때까지는 끌고 가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 한번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기판 쪽으로 이제 두 종목이 공통적으로 좀 잡혔고 그 다음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여전히 이제 시세가 매수 강도는 들어오는데 워낙 지난주 후반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어제 기관들이 샀지만 주가는 어제는 보합 정도에서 어제는 쉬어가는 정도의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HSD 엔진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이 지난 7월 말에 유상증자 이미 이제 청약하는 기간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였거든요. 7월 29일부터. 815 가족분들이 혹시나도 그 이벤트 참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7,000원 초반대 유상증자 이벤트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상장이 되기 전에 주가가 이렇게 뭐 9,000원, 10,000원 올라가면 이제 좋은 거죠. 나는 9,000원짜리 유상증자 받은 게 새로 들어오는데 주가가 9,000원, 10,000원에 있으면 받자마자 시세 차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카본, 현대미포, 성강밴드 뭐 이런 종목들 매수 조선 관련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전반적으로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돈 냄새를 잘 맞는 사모펀드 매니저들은 이 와중에 조선 기자재 중에 한국카본을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편입을 했네요. 한국카본도 지난번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을 좀 받은 대표적인 본행제죠. 네. 우리 LNG 선박에 들어가는 본행제인데 주가 조정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곰실곰실 이렇게 주가는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제는 사모펀드가 가장 첫 번째 샀습니다. 한국카본과 우리가 똑같이 볼 종목은 동성화인텍이죠. 두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본행제를 거의 점유율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한국카본을 조금 더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한국카본을 저는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시차를 두고 동성화인텍도 상대적으로 또 안 오르면 아마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기관들이 또 사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모펀드에서 또 한국카본을 가장 많이 샀고 나머지 종목들은 2차전지 LNF와 배터리 또 폐배터리 쪽을 하고 있는 코스모 화학 정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현대미포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네. 지금 사모가 사모기 사고 있는 거 네. 중에 지금 인바디. 네. 저 인바디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인바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체성분 분석. 네, 맞아요. 이제 네. 뭔가 우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할 만한 여름이라 그런가? 이제 몸매. 근데
몸매 관리하기는 조금 늦어가지고 8월 초면 이제 몸매 관리 좀 하려 그러면 이제 옷을 이제 다 이제 두텁게 좀 입어야 되는 찬바람이 부는 때가 올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지금 7일째 매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바디의 포인트는 이게 저도 제가 이제 짐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헬스클럽이라고 하나요? 제가 끊어놓고 6개월인가 제가 끊어놨는데 30만 원 정도 줬어요. 할인을 하길래 하루 가고 안 갔어요. 다 그래 대부분. 지금 제가 한 3개월, 4개월 된 것 같은데 그 대부분 이제 그런 곳 가면 이미 인바디 인바디 체성분 분석기는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먼저 하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대부분 이 의원들이나 동네 의원들 우리나라에 다 깔려 있는데 이게 수출 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쪽의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수출 쪽은 아직까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요게 이제 살아나면 인바디도 이제 내수에서 약간 수출 쪽으로 좋아지면서 모멘텀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내수는 워낙 많이 깔려서 그 부분은 이제 수출가만. 네. 우리 저 필라테스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필라테스는 그냥 가서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뭔가 직접 해야 되니까. 네, 이거 걸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아니, 그 운동하려고 걸은. 그래서 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운동화도 괜히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싸다는 거. 네네. 싸다는 할인. 거에 보통 네. 할인에 보통 넘어가요. 그리고 가니까 정말로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주의도 보지도 않고 저는 첫날 갔을 때 너무 신기해서 두리번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들 자기 하시는 그 기계만 보시면서 열심히 하시던데 저는 그 정도 열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기금 쪽 한번 빨리 보시면 연기금은 이스페타시스가 연기금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들어온 거네요. 네, 많이 들어왔고 세아 제강 강관 실적을 앞두고 있는 2분기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강관 관련주인 세아 제강을 많이 샀고 그다음에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이제 PNT를 연기금에서는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이 이제 가장 연기금의 매수 강도에서는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신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투신 중심으로 이제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HSD 엔진을 또 의미 있게 샀고 풍력 쪽에 동국 SNC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동국 SNC가 워낙 이제 금요일 날 양봉을 다 태양광 풍력들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작은 봉으로 좀 쉬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투신에서는 어제도 약간 쉬어가는 이제 봉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고 이제 작은 종목들까지 매수세가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네요. 태양광 모듈 관련된 S에너지까지도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정도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기관들을 보시고요. 외국인들이 기관과 함께 이스페타시스를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상강 MNT, 현대미포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어제 사들였고 KPF도 조선 관련된 기자재 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스페코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페코는 풍력이 진짜 확산이 되면 스페코까지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멕시코만 쪽에 이제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페코가 원래는 방산 관련주예요. 그래요? 스페코, 빅텍, 스페코는 북한이 미사일 한 방 쏘면 순간적으로 막 움직이는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게 풍력 관련된 부분들을 또 하고 있는 이슈가 있어서 미국에서 풍력을 단지를 좀 확장을 한다. 뭐 그러면 스페코도 좀 한 번씩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작은 종목이고 변동성이 좀 크니까 우리 고수분들이 좀 이쪽은 까지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사모펀드가 매도한 쪽을 보면 개별 종목들 시총 대비해서 매도한 부분이 조금 숫자가 좀 크게 보이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 많이 보였던 이거 검사하는 장비인 휴비츠 쪽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상신 EDP. 이마트 어제 그 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이마트는 국민투표 제안 나왔잖아요. 이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관련해서. 근데 정부에서 다시 그거 걷어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시기가 아니다. 좋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상승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잖아요, 사실 그때.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이제 걷어들였기 때문에 좀 이번에 상승한 부분을 일부 좀 반납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그 모멘텀을 보고 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잘 길게 보실 게 아니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단기 그걸 통과될 걸 보고 의무휴업 풀리면 그러면 그 부분
그런 관련해서 이익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좀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대통령께서 이제 휴가 시즌인데 휴가를 원래는 가시려고 하셨다가 안 가시고 지금 이제 자택에서 머무르면서 후반기 이제 하반기 구상을 하고 계신데 구상하시면서 요거를 거둬들여서 좀 아쉽네요. 네. 그 부분은 좀 있고. 외국인도 말 안 들어주는데 뭐 청와대가 말 들어주겠어요. 네.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같이 팔아버렸네요. 이마트는. 그죠? 냄새를 미리 맡은 건지 좀 매도한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신 쪽을 보면 투신도 마찬가지네요. 투신도 심택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고 그러네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로봇 관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투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좀 흐름 정도 보시고, 야, 어제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마트를 다 판 그런 모습이었네요. 그 기대감이 꽤 컸었나 보네요. 모멘텀이 됐었나 그렇죠. 보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커머스 온라인 쪽이 숫자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으면 사실 이마트가 실적 추정치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의무 휴업 폐지해버리면 장사 안 하던 날을 장사를 하게 되니까 숫자가 그러면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좀 담았는데 그게 이제 다시 쑥 걷어들이니까 기관들이 한 발 좀 빼는 그런 모습.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요걸 보고 들어가셨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다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외국인들까지 마무리하고요.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 쪽을 좀 팔았습니다. 장비주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도 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팔았고 나머지는 뭐 개별 종목 앱타바이오 같은 좀 바이오주들도 일부 눈에 좀 보이고 서린바이오,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네요. 휴마시스를 좀 사들이다가 어제는 좀 파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9시 기준으로 다시 또 10만 명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확진자. 그래서 좀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좀 팔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동향을 보일지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뭐 전반적인 그 시장의 흐름 보여드렸고 이제 8시 40분이라서 이제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주간 찐시황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대부분 조선사들이 다 적자 발표를 하셨거든요. 적자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비중이 투자 의견이 좋아지는 증권사들이 있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시키는 조선사들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 KB증권에서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저희 KB증권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선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희 KB증권의 공식 의견과 관계없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보고서 보시다가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메님은 저 KB증권의 아웃사이더다. 그렇죠. 저는 좀 버림받아가지고 버림받았어. 네, 혹시나 왜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자꾸 소고기 회식해달라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도 그렇고 리서치에 반하는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리서치 센터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원래까지는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적자다, 조선업은. 근데 원래를 지나서 이제 저가 수주가 조금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수주 신조성가 이제 조금 올라온 것들을 이제 투입을 해서 그게 매출에 반영이 되면 이익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말씀드렸고 그 스타트는 현대미포조선이 원래 BP를 만들면서 현대미포가 먼저 찍을 거니까 조선사를 보신다면 가급적이면 현대미포부터 먼저 보시기를 권고를 드렸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 어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울산에서요. 조선 그 인력 채용을 하려고 박람회를 열었어요. 네. 8,000분을 모집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몇 분이 채용된지 아십니까? 몇 명이요? 34분. 이유는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일하는 게 열악하다, 환경이. 선호도가 없다. 지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박람회 자체에 찾아오신 분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조금 그 현장의 열악한 환경이 뉴스로 너무 많이 보도가 된 것 같고 젊은 분들이 그런 거를 보니까
그 기사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거나 그 우리 배달 라이더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젊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내가 어려운데 내 목숨 걸고 할 바에는 그리고 월급도 9시간 내내 힘들게 해봤자 250만 원 받아가지고 나는 별로 할 생각 없다라는 게 인터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제 우리 보통 3D 업종 뭐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든가 보네요. 힘들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조선은 90%가 반자동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해요. 그 자동화가 거의 안 되는 산업입니다. 직접 가서 용접하고 뭐 망치 때리고 해야지 자동화가 철판 강제 절단이라는 게 있는데 조선 그 공정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조선이 우리가 배를 철판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철판을 사와가지고 포스코한테 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 철판을 자르는 단계는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사람이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죠. 위험한 작업이 많고 공중에 매달려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빼죠. 근데 제가 최근에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조선에서 용접 잘하는 고숙련공들이 어디에 가 계신가 들어보니까 평택 쪽으로 반도체 증설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거기가 그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주신대요. 상당히 숙련이 잘 되시는 그 분들을 용접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조선 쪽으로는 다들 그쪽에 가 계시니까 상당히 비용을 월급을 반도체보다 더 주지 않는다면 굳이 거제도까지 내려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참 심상치 않다. 지금은 수주 많이 받아서 좋은데 여기에서 수주 더 받아서 앞으로 잘 되려면 인력이 채용이 잘 돼서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도크가 지금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배를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면 월급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또 원가 부담이 생기는 거고 배에서 만드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철판이고요. 두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을 어떻게 전가를 잘하는지 신조성과를 계속 올리면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조선사들의 턴어라운드는 조금 늦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 자, 이런 불확실성이 싫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미포조선 아니면 기자재를 보자라는 거죠. 기자재. 조선사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기자재는 그나마 원가 전가를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요 부분은 이제 조선업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제가 그래프로 이제 표를 바꿔놓은 건데 내년도부터 이렇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조선 4사들이 다 턴어라운드가 된다. 영업이익률도 한 자릿수지만 3%에서 5%까지 이렇게 내년도 내후년 올라온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조선업은 성장주는 아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고마진을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우리 포트에 한 축을 조금 넣어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긴 호흡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서 조선업종의 어닝 컨센서스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제가 어제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바닥에서 조금 전에 보셨죠? 일주일 단위로 EPS 추정치가 지금 50%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지금 한 6,500억 정도? 6천억에서 6,500억이었는데 지금 8천억으로 1년 뒤에 영업이익이 8천억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펀더멘탈도 실적 추정치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조선업종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이 지금 그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인도한 다음에 50% 잔금 받는 거죠? 네. 요거 대표님이 참 좋은 질문을 또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조선업은 좀 힘들다. 예전처럼 4등분해서 주지 않는 한. 네네네. 그러면 간단하게 때마침 제가 자료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잘 통할 데가 없는데 대표님하고. 네, 요거를 잠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요게 이걸 조선 업계에서는 키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돈을 받는 이벤트가 방금 말씀하신 그 네다섯 번의 이벤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강제 절단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포스코를 통해서 배를 만드는 철판을 사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그 철판을 내가 이제 알맞게 잘라야 되잖아요. 이 철판을 자르는 첫 번째 단계를 스틸 커팅이라 그러고 강제 절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10%의 돈을
조선소한테 줍니다. 계약금액에 10%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용골 배치라고 여기 돼 있죠. 용골 배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도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크. 배를 우리가 한 판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배는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다 잘라요. 그래서 요 블록을 따로 만들거든요. 만든 블록을 도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조립을 합니다. 예, 조립을. 그래서 이 블록을 조립을 할 때 첫 용골 배치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10%의 자금을 또 조선사한테 선주들이 주죠. 네. 예, 자금을 주고, 마지막으로 도크 안에서 이제 조립을 다 하면 배를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밑바닥이 그냥 뭐 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바닷물을. 그 과정을 진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런칭이라고 되어 있죠. 진수 과정. 여기 보시면 바닷물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예. 이때 돈을 또 선주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금 말씀하셨던 인도, 이제 진수하고 시운전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고 내가 원하는 뭐 그 선주들이 원하는 것처럼 시운전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선주가 여기에서 마지막 돈을 주는데, 여기에서 50% 정도에서 60% 정도 돈을 마지막으로 주게 되고, 나머지가 언제 주냐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첫 계약을 할 때, 계약금. 그때 일부 계약금을 이제 주는 건데, 이 계약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조선사가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네. 뭐 이러저런 이유로 인도 안 하면 그렇죠. 그리고 인도 안 하면 조선사들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8천억의 천문학적인 손실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파업을 하는 동안 그 건조를 못했잖아요. 못 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쓰시는 것처럼 인도일을 준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데이터. 하루하루당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 만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컨테이너 실어서 장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달이나 늦게 보냈어 내한테 인도를. 그러면 돈 물어내. 하루하루당 돈 쳐서 몇천억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들은 이거 안 지키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 납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과당 경쟁, 중국의 조선사들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과당 경쟁하면서 조건이 확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네네. 확 꺾였다라고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선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요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은데요. 네, 요거는 제가 그래도 우리 가족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만 더 딥스 있게 들어가면,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헤비테일이 뭐죠? 이거 꼬리잖아요, 꼬리. 헤비가 꼬리가 무겁다라는 거죠. 앞에는 적게 주고, 인도할 때 많이 주는 것을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파워가 있는 거죠? 선주들한테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굳이 많이 안 주고, 네가 나중에 나한테 인도할 때 내가 많이 줄게. 그러는 것은 헤비테일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도크가 꽉 차 있고 2026년도까지 배가 이미 건조할 게 수주가 다 받아 있으면 누구한테 파워가 올까요? 선사. 조선소한테 이제는. 왜냐하면 내가 빨리 배를 발주하고 싶은데 조선소들이 도크 다 차 있으니까, 야 3천억 나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3,500억 주면 네 거 먼저 해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탑 헤비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에 뭐 돈을 더 주는 거죠. 선수금을 내가 더 챙기는 거죠. 그러면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지금 현금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철판 사올 돈도 생기고, 인건비를 평택에 있는 용접하시는 분들을 거제도까지 내려오게 하려면, 야 내가 한 달에 1,500만 원 나도 더 주고 할게. 그럼 좀 내려와줘. 이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선수금을 더 땡겨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이 이 부분입니다. 네. 그건 우리 조선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상 괜찮은 현대미포조선만 네. 가지고 보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재기 팀장님의 개인적 뷰니까. 네, 개인적 뷰고,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조선사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 현금의 여유 자체가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혹시라도 우리 주주들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선사는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보고, 이왕이면 조선기자재를 중심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조선업을 어제 기관들이 산 종목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미포를 중심으로 지금 매수 강도가 세잖아요. 이거는 매니저들도 약간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산 종목을 보시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사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그나마 또 현대중공업을 샀어요. 그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나마
그거 뭐죠? 계열 분리를 해서 상장을 시키면서 현금을 좀 그렇죠. 확충을 해놨다 보니까 현금 여유가 있으니까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를 그나마 조선사 중에는 샀고 나머지는 보시면 다 조선기자재를 매니저들도 사고 있잖아요. 그게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업황 몇 년 동안 안 좋은 기간 동안 다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선사가 지금 토크가 꽉 차 있는데 이거를 기간 안에 인도일을 맞춰서 지금 손주들한테 주려면 누구를 잴 수가 없습니다. 기자재들한테는 바로바로 줘야 돼요. 경쟁을 시킬 수도 없고 만들어줄 수 있는 기자재들이 몇몇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자재가 오히려 지금은 조금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조선 업종은 충분히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조선사 보고서 보는데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네.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네. 찾아보죠. 어제 LG노텍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거 업데이트를 잠깐 하고 종목 이야기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LG노텍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애플이 주가 움직임이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시가는 높은데 연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는가? 여기서 시세를 한번 내줄만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가 대비해서 밀리지라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삼성증권에서 이런 코멘트를 하나 내신 게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독보적인 카메라 모듈 기술 경쟁력과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주가 정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폰 14에 대해서 이 잘 팔리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마도 투자자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아이폰 14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 판매 열기를 확인을 하면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기는 어려운 이 경기 소비재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다 정도가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14가 좀 출시가 되고 그 분위기가 확인이 되면 그때 LG노텍은 조금 또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조금 일하는 심리 때문에 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네. 근데 저것도 전 저 아래 게 더 저긴데요. 그 와닿는 게 네. 30% 가까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카메라와 관련해서 30% 가까운 높은 ROE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피크아웃. 그렇죠. 그런 부분도 더 좋아질 수 있겠냐. 그렇죠.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우리가 밸류 체인들은 항상 이제 CR이라는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CR이라는 것은 코스트 리덕션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특히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죠. 삼성이 그 밑에 있는 우리 밸류 체인 업체들한테 내가 힘드니까 형님이 힘드니까 아우들이 조금 분담하시지 이렇게 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1,000원에 납품하던 것을 900원, 800원에 납품을 자진 납세를 하게 되죠. 근데 애플은 그나마 마진을 조금 방어를 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애플도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새벽에 애플이 채권 발행을 해서 주주들한테 이렇게 뭔가 좀 배당도 해주고 하려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본인들도 뭔가 조금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거는 좋아. 주주친화. 돈을 빌려서라도 아니 채권을 발행해서 네. 그걸로 배당을 줘. 그렇죠. 우리나라로는 상상도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으로 쭉 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많은 또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ROE라는 것이 너무 높으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야, 형님 힘드니까 오래간만에 너희들 조금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ROE가 떨어지면 이 주가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ROE가 계속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하는데 한번 아이폰 14가 출시될 때 그 뜨거운 열기와 저 ROE를 방어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종목으로 갖고 가요. 네네. 요 시간이 지금 57분 정도라서 8분 돼가네요. 일단 동시효과 쪽으로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네. 자,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잠시만요. 우리 지금 소비자 물가 속보치가 방금 나서 요거를 한번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6.1이었지 않나요? 네. 더 올라버렸네요? 저기 미국? 우리나라. 우리? 예, 우리나라. 지난번에 4점 몇 아니었나? 4점 몇이었나요? %. 지난달 6% 맞습니다. 6%예요? 네, 저는 6.1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속보치가 나와서 요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7월 소비자 물가가 6.3%에서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다시 또 기록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역대 정권별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역대 정권별로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제가 그려온 적이 있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역대 이 정권별로 주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때가 전두환 정권 때라는 거,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20%대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좀 부진하다.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이 정권이 주식시장 상승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조금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발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예상 지수 한번 흐름 보면 그래도 미국 증시 하락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걸로 지금 예상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7%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0.18% 그래도 미국이 3대 지수가 조금 쉬어가는 그림 되면서 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해서 그런가요? 미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선방해 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mRNA 백신 원료의약품 시험 생산 성공했다라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또 삼바 출발하는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고 유일하게 반도체 업종이 그나마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발하는 그림 조금 이따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또 유가가 다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하면 조선기자재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살짝 또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잠시 후에 또 체크를 할 텐데 과거 대비해서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그 부분도 이따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죠. 시작을 됐네요. 자,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약보합으로 시작이 됐네요. 거래소 코스피는. 네, 제가 잠깐만 화면을 좀. 네. 대만 언론 펠로시가 오늘 밤 10시 반에 네, 방문한답니다. 네, 원래는 비밀리에 이게 방문할지 안 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이제 방문하는 일정이 지금 나와서 요거도 약간 이거 지정학적 그렇죠. 네,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불바다 표현을 썼었나요? 아무튼 뭐 대만 뭐 하면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않겠다. 네, 그런 중국 이야기도 언론들이 있었죠. 그랬죠. 네. 자, 출발한 지수가 이제 나왔는데, 밀리네요. 네, 조금 밀려버렸네요. 네, 일단 출발한 지수 먼저 잠깐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코스피가 2,449포인트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뭐 큰 폭의 밀림은 아니고요. 마이너스 0.13% 하락 출발. 자, 코스닥은 800포인트대 그래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7%, 뭐 약법 정도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 정도 보고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장중에 그래도 한 번씩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의 이 비율은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장 출발하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약 2배 정도 많네요. 2배 조금 안 됩니다. 상승 종목수 280, 하락 종목수 435 정도 뭐 견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472 종목이 상승이고 하락하는 종목이 690개 종목. 그래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지수와 하락 대비해서는 견조하게 출발하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주항공 쪽도 오늘 괜찮은 흐름 같네요. 네, 우주항공 쪽도 괜찮고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가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 종목 먼저 잠깐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지난번에 제가 탐방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던 라운테크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 네. 라운테크가 오늘 시가부터 상당히 강하게 출발을 했었네요. 시가 4%대 출발했고 9%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를 살짝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2분기 실적이 지난번에 발표가 됐었는데 오늘은 지금 특별한 내용이 지금 나온 건 없는데 뭔가 이따가 뭐 기사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뭐 살짝 의미 있는 반도체 쪽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라운테크 하나가 눈에 좀 띄는 모습이고
환율 잠깐만 한번 보고 들어가면, 네, 환율은 우리 조금 전에도 봤지만 1304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04원 정도에서 큰 변화는 없네요. 1304원 정도에서 움직이는 모습 정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쪽으로 한번 볼까요? 업종 쪽으로 한번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된 쪽이 오늘 좀 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유니온, 뭐 세노텍, 뭐 이런 종목들 일부 요거는 종목의 영향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화학 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목 정도 영향 받고 있고, 네, 공통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광물 자원, 히토류 이쪽이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로봇 관련해서 자동화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또 삼익 THK 이런 종목들이 다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자동화 설비 관련주 쪽인데, 이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SPG 저는 이제 뭐 인탑스 위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이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 라운테코도 제가 반도체도 하지만 그게 로봇 관련해서 웨이퍼를 이송하는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같이 좀 엮여서 오늘은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이 오늘 가장 눈에 띄게 좀 움직이는 특징 섹터, 아침에 출발하는 그림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 비철 금속 관련된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비철 재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재고는 낮은데 가격은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 그래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니켈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을 움직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알루미늄은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을 만듭니다. 양극재 얇은 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사마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이런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도 그런 2차 전지 알루미늄 박을 만들면서 과거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본업 말고 2차 전지 쪽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최근에 동향이 어떤지, 어제 뭐 조일알루미늄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기관 수급 뭐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켈,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비철 금속 관련주들도 한번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움직임을 좀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낙폭은 지수의 낙폭은 조금 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조금 더 아까보다는 커지고 있는 와중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먼저 한번 보면, 그나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보합권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역시 미국의 반도체 오른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영향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메모리 관련된 이슈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 삼성전자 움직임 한번 보고 하이닉스까지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네, 행보하는 구간이 옆으로 조금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행보하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위쪽으로 시세가 튀면 좋은데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행보하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에너지 라인으로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보셔야 되고, 하이닉스가 약간 그런 모습이 먼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반도체 쪽은 이 고정가를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 섹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관심도 쪽에서 우선순위 쪽에서는 약간 뒤로 좀 늦춰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먼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비중이 좀 많이 높다 그러면 뭐 5%라든지 10% 정도라든지 비중을 조금 살짝 줄였다가 추후에 다시 또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도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시장이
미국은 반도체 쪽이 좋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네. 그러나 어쨌든 수급으로 보면 외인이 코스피를 230억 정도 사고는 있네요. 네네. 코스닥은 한 500억 팔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SFA가 이제 여기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연관이 되고 반도체 장비도 하고 있지만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이 좀 특징적인데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이게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제는 2차 전지 소재 쪽이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오늘은 대주전자가 힘을 내는 게 골드만삭스에서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목표 주가 11만 원 리포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다, 더욱더 많이 쓰일 거다라는 보고서와 함께 11만 원짜리 목표 주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같이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주전자 재료가 주가가 움직일 때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제가 나노 신소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더욱더 성능을 좋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CNT 도전재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나노 신소재가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ICT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 종목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죠.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그래도 힘을 다시 또 내주네요. 200일선은 다시 재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타 JYP 정도 오늘 엔터주 중에서는 그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네, 약보합으로 시작해서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기관이 참 많이 매도하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 1000억 벌써.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수고하신 우리 키맨, 리처드 키맨. 오늘 안경 쓰신 거를 우리가 또 코멘트를 안 해드렸네.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